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유진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정치권이 일제히 선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양당 구도로 치러질 이번 지방선거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충청권 여야 중진위원과 함께 지방선거와 정치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이인재 국회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엄태석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진 차출론과 함께 한때 새누리당 충남지사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선거는 맞지 않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뜻을 두고 오래 준비를 해왔고요. 또 저는 도지사 오래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충청남도는 그야말로 이제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이 이제 떠올랐고요. 더 야심차게 지방 정치를 이끌어갈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달이죠.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거기서 당 대표를 뽑게 됩니다. 예. 자, 당 대표에 출마하시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공식으로 선언한 건 아니고 지금은 지방선거에 몰두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혁명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또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는 제가 좀 도구로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공식 비공식적으로 새누리당 당권에 두 분 정도가 지금 벌써 경쟁 상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친박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 그리고 또 한때는 좀 박 대통령과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돌아온 친박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김무성 의원.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만만치 않습니다. 네. 물론 이인재 의원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경쟁자로서 볼 때 두 분의 장단점 어떤 걸 발견할 수 있고 또 이분들과 경쟁을 했을 때 내가 가진 변별력은 뭐다. 내세울 만한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두 분은 저와는 오랜 정치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아주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고 또 당내 지지 세력도 많은 분들입니다. 저하고는 그 점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슨 자기 세력을 확인하고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자리를 누리는 그런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대표는 자기 온몸을 다 던져서 당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지금 제도 정치권, 특히 이제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시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당을 아주 현대적인 정당으로 말하자면은 영국 과거에 영국병 때문에 개혁에 나섰던 마가렛 대처 수상을 뒷받침해서 개혁을 성공시키고 영국 경제를 다시 살려낸 영국의 보수당이라든지 또 독일 통일을 콜 수상을 도와서 완성시킨 독일의 기민당 같이 이렇게 역량 있는 정책 정당 이런 정당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시키는 말하자면 일꾼,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더 적합한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우리 당원 대중들하고 국민들한테 충분히 개혁의 전략이나 의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거에서 그리고 또 이제 당내의 어떤 다양한 선거에서 당의 총재나 또는 총재 출신의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없고 갈등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박심이라는 얘기로 이제 그런 걸 총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내의 대표 선출에도 박심 작용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박심이라는 게 있느냐. 예. 그리고 실체가 뭐냐라는 것을 궁금해하는데 밖에 계시다가 합당대 들어가 보시니까 박심 같은 것이 좀 있고 작용을 하던가요? 예, 저는 뭐 이제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예.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총재 자리를 이제 그만둔 지가 한참 됐고요.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 경영하는데 한편으로는 관료 집단이 정부를 이제 운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 집단인 이제 여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게 대통령이신데 그런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뜻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뭐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누구를 편들다거나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당이 아주 변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대통령의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 안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의 그 어떤 개혁에 대한 비전, 전략 이런 걸 놓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당을 실질적으로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뽑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 대통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번 19대 국회를 돌아보면 그 어느 국회보다도 답답한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예. 받게 됩니다. 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역동성이 좀 떨어진다. 예.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뭐 솔직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답답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예. 이제 지난해 대통령 취임하시고 1년 동안도 계속 정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야당이 뭐 자꾸 정권의 정통성을 자꾸 흔들어대고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요. 금년 들어서도 뭐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정치적인 쟁점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번에 철도노조 파업이라든지 공기업 개혁이라든지 또 지금 대통령께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규제와의 전쟁, 이 규제 혁파 이런 이제 거대한 정치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우리 당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치 개혁의 중심에 서고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대통령이 국정을 이제 원만하게 저는 추진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엔 그 선진당 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뭐 예. 지금은 합당을 됐지만요. 예.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네, 어떻게 두 당이 이제 화학적 결합을 이뤘다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제 뭐 완전한 결합은 선거를 몇 번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동질성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번 이제 지방선거가 처음 선거입니다. 이제 합당을 하고 나서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뭐 이제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완전 상향식 공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일부 잡음은 좀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잘 적응하면서 이제 화학적인 결합이 잘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선보다는 이번 지방선거가 선진당이 과거 선진당이 충청권에 기반을 뒀던 정당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번이 충청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뭐 요즘에 공천 과정에 좀 배려해달라. 뭐 그런 것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자, 또 실제로 탈당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분이 뭐 이 경선을 거부하고 좀 탈당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도 아주 잘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선은 공정하게 시행이 되는 것이고 50대 50인데 이 50이 이제 당원들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을 하면은 무조건 당원 자격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됩니다. 선진당 당원이었던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새누리당 당원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당원 명부를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데 우리 과거 선진당은 주민등록번호를 앞에 4자리만 쓰고 뒤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보호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 새누리당 당원 명부에 그게 입력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해결을 했어요. 저희들 이제 규정을 고쳐가지고 당원 대의원 구성을 하는데 50%는 과거 이제 새누리당 당원들 중에서 이제
선발하고요. 또 나머지 50%는 선진당 당원들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다 합당 정신을 배려해서 화학적인 결합이 잘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몇 분들이 끝까지 같이 가질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뭐 다 적응을 잘 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공천 과정에서 선진당 출신들에게 좀 일정 부분 그거는 이제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어느 당 출신이든 다 당원들이나 또 일반 주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후보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상향식이고 또 제일 민주주의적인 방식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방식에는 배려하는 그런 공천은 반대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제 아까 배려는 이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배려는 이미 다 마친 상태고. 균등한 기회를 주면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있는데요. 이번에 선진당 출신들을 좀 배려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등장을 했는데 실은 1회 지방선거부터 5회 지방선거까지 충남 이쪽 지역은 선진당이 더 우세했던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이죠. 따라오던 입장인데 거꾸로 한나라당 출신들을 배려하라고 말이 되는데 선진당을 배려하라는 좀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합당을 했으니까 그런 걸 다 잊고 공정하게 이제 경선을 치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또 이인재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고요. 앞으로는 당원하고 주민, 대중들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예, 거기서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 이제 후보가 되는 것이고 또 당선이 되는 것이고요. 예. 관련해서 이인재 의원께서 당 지도부가 청와대나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뭐 당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제 지도부를 비판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이 정말 있는지 하나 하고요. 또 보시기에 바람직한 당청 관계, 당과 청와대 관계는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헌법상 정부의 수반이고요. 헌법에는 없지만은 여당의 최고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경영을 할 때는, 국정을 하실 때에는 정치적인 역할이 있고 행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법을 제정한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 예산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건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야당하고 타협해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안이나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이것도 정부하고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여당은 마치 수동적으로 만들어 오는 거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야당하고 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역할에 이제 치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빠른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이 거친 파도에, 변화의 파도에 시달리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여당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풀어나가는데 그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의 목표 이걸 잘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대통령도 성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이런 자세로 아주 큰 변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통합해서 신당을 창당하면서 130석의 거대 야당이 출범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제 저는 이 야권 개편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 출범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좋은 정당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당도 더 강해지고, 그래야만 여야 간의 이 협력 관계도 좋아지고, 이제 우리 의정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죠. 너무 전격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선거를 앞에 두고 어떤 정치 공학적인 이런 차원에서 결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통합돼서 출범하는 당 안에서 그 노선이나 가치 이거를 이제 정상화시켜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외교안보 국방통일 같은 거는 초당적으로 좀 대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민생 문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지만 그 다 때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될 때가. 말하자면 예컨대 지금 장기간 지금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 때문에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활성화하려고 정부에서 다 내놨는데 지금 1년이 훨씬 넘도록 대부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하여튼 자기들 주장이 있고 타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를 놓치지 않고 민생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난 1년 반처럼 계속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싸움이나 하고 과거 지향적인 이런 노선을 버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신당도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난 대선 때부터죠. 계속해서 안철수라는 개인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변수로 계속 등장해 왔습니다. 예. 과거 40대 대선 후보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못지않은 좀 신드롬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왜 안철수라는 개인에게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권에 어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 현상이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을 때에도 저는 그 현상의 본질은 안철수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또 많이 드렸고요. 그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지금 싸움질만 하는 제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 염증, 이것이 그 본질입니다. 현상의 본질입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새 정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나 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렇게 이제 합당을 했는데요. 그러나 합당한 이후에 또 노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노선이나 가치 또 정책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약하고 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여당도 함께 어려워집니다. 예. 네, 이번 지방선거가 양장의 구도로 개편됐습니다. 예. 자, 당초에는 새누리당이 좀 편안한 입장에 선거를 치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전망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51대 49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처음부터 그런 달콤한 생각은 갖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당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야권 재편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더 강력한 야당 후보, 단일 후보를 상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현실화 됐죠.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정말 피 말리는 그런 아주 선의의 경쟁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이제 최선의 후보,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최선의 후보를 내세우고 또 최선의 공약을, 제일 좋은 공약을 내세우고 또 그 공약을 지방 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하고 또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면 저는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 어렵지만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방선거 6회까지 치르면서 예. 실질적으로 제3의 정당이 예. 빠진 선거가 이번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제3당으로서 자민련, 국중위원, 선진당이 또 역할을 했고 특히 충청권에서는 굉장한 파워를 구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하의 구도였으면 좀 편하게 갔을 텐데 이제 1대1의 구도가 돼서 좀 버겁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나름 새누리당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특히 충청권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이제 원래 이제 충청을 대변하는 정당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합당을 통해서 이제 1대1 구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지역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제 충청을 대변하는 정당은 노선이나 가치가 새누리당하고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같았기 때문에 그 통합은 저는 자연스러운 시대의 명령이고 또 우리 그 당시 뭐 우리 당원들이나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통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뜻을 받들어서 통합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충청 특히 지방선거에서 이제 3자 구도가 아니라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선의 인물과 최선의 정책을 내놓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선거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지방을 경영한 지방 정권에 대한 평가와 심판입니다. 이제 뭐 충남도, 충청북도 이런 데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난 4년 동안 지방 경영을 얼마나 잘 했는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엄중하게 이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선거 전략을 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4년간 이 충청이 지금 특히 뭐 너무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지 또 세종시라든지 성장의 축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중앙정부하고 호흡을 맞춰서 성공적으로 지방 경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과연 누구냐, 그런 정당이 과연 어디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선거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이번에 꼭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후보 그런 결정 과정을 보면 예. 새누리당이 특히 중진 차출 그 부분이 좀 두드러집니다. 예. 자,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무게감은 있지만 좀 새누리당의 그 어떤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좀 해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 지방선거를 예전보다는 좀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지방선거는 여당으로서는 정말 이거 패배하면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주 뭐 반드시 넘어야 될 고비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선거고요. 이제 중진 차출로는 뭐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진 차출로는 사실상 주민들의 여론이 그분들이 나오면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이끌려서 그렇게 이제 중진들이 지방선거에 나오시게 된 것이고 몇 분 되죠. 뭐 경기도라든지 또 인천이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 몇 분 되는데 그런 것이지 뭐 당이 자기적으로 누구를 꼭 내놔서 뭐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전략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부름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주민들의 부름을 따라서 또 당이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자세로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과거에 그 자치단체장도 해보신 분들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해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치단체장 시절에 경험이 참 소중하다, 뼈에 와닿는다. 그래서 좀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을 좀 경험해야 된다. 뭐 과거 경기제도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작은 정부 아닙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지방을 경영을 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죠. 국회는 이제 새로운 법이나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집행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이제 자기가 속한 분과위원회에서 주로 그 분야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은 이제 자기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또 전 분야를 다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경험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다시 또 국회에 들어와도 훨씬 더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고요. 또 더 큰 일도 이제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뭐 물론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재작년 대선 때부터 예. 계속 공약으로 나와서 그 이슈가 되었던 기초단위 선거에서 무공천. 예. 이것이 저는 좀 후보들이 내놓기는 좀 약간 어색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계속 우리 한국 정치를 끌고 오고 있고 새누리당은 일찍이 그걸 이제 포기하는 걸로 해서 그냥 공천하는 걸로 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그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매개 고리로 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보통의 선거가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뭐 여권의 기득권 강화를 통한 뭐 국정 안정 이렇게 가는 구도였는데 이번엔 아주 처음에는 정권 심판과 지방정부 심판론이더니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과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약속 지키는 정당, 약속 안 지키는 정당 이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명분과 신뢰의 싸움이 됐습니다. 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천을 안 할 경우에 이 선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잘 뒤져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또 새로 등장한 야당에서는 신뢰라는 문제, 약속이라는 문제를 명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잘못하면 결과는 왜곡이 되어서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기초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모든 정당이 다 대선 때 공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이걸 못 지켜서 국민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예, 당에서도 여러 번 유감을 표명했는데 다만 그 못 지킨 데는 충분히 야당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공청회를 하는데 8분 전문가가 나와서 야당이 추천한 4분조차도 다 헌법 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당이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뭐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부정행위가 있고 또 공천을 해놓고 중앙 정치에 예속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 모든 걸 이번에 다 고치기로 했습니다. 상향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뭐 공천을 할 듯 하다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걸 또 안 하는 걸 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그러나 내부에서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야당도 저는 충분히 내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공천과 같은 효과를 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전략에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이걸 이제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너무 높게 나타나고 또 사실상 뭐 1년 남짓 이제 막 포석을 깔아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먹혀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다른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이 지금이라도 상향식 민주적 공천을 통해서 이 지방 자치를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말씀도 하셨지만 예. 대선 아까 뭐 교수님도 뭐 지적하셨지만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예.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신뢰를 앞에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고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부분은 이미 충분히 경위를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여튼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 기초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그 공천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과거에는 저도 반대했습니다. 예, 우선 너무 정당 정치가 발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 정치의 부작용이 그 지방자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공천제를 폐지하면은요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위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별도 문제이지만은 그래서 이 공천제 유지할 때 부작용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공천제 완전 폐지하고 이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은요 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펼쳐가지고 재정을 파탄시킨다든지 또 그밖에 많은 부조리를 저지를 때 견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건 주민들의 부담으로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네, 지방자치가 벌써 이제 저희들도 뭐 이제 6기가 들어가죠, 이제.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유권자들이 느끼는 지방자치의 어떤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흔히 자조적인 말로 뭐 이해할 지방자치 이런 말도 나오고. 자, 지방자치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이제 많이 흘렀지만은 사실 크게 보면은 아주 역사가 짧은 것입니다. 지금 뭐 이 지방자치에 대한 만족도는 너무 낮은 편이죠.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뭐 제가 경기도지사를 해봤지만은 아직도 뭐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1 가까이가 구속이 되고 또 뭐 잘못된 사업 때문에 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뭐 지방자치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지방자치 그만두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뭐 방법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 또 중앙 정당들이 이 지방자치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자치를 보면 이번 뭐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그 지방 어떤 그 자치단체 내 어떤 이슈나 어떤 자치단체장의 뭐 성과나 과실에 의한 것보다는 중앙 정치 어떤 흐름 속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현상들이 보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예, 이제 그거는 앞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더 발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권한이 넘어와야 됩니다. 권한과 재원이 넘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은 이제 지방자치인데 사실은 이 지방의 자치권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저는 늘 주장을 했어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우선 이제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잘 되는 것이고요. 또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와서 정말 지방정부가 지방주민들의 이런 기본적인 생활 욕구, 희망 이런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께 좀 궁금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지사 1회 때 경기지사셨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국정감사 가끔 가시면 옛날 도지사 시절에 비교해서 그래도 좀 낮았다 생각한다면 몇 프로 낮은 것 같습니까? 뭐 그걸 몇 퍼센트로 이렇게 계산은 안 되지만 뭐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물과 거름을 주지만 크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0년대의 지방자치 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때 우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지적하셨고요. 이 의원께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한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너무 져야 된다. 그다음에 잦은 도발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통일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점점 바뀌면서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대학에 강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에 특히 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사실은 통일은 젊은이들한테 제일 절실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고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통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의지를 피력하고 또 통일을 국정의 우선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는 창조경제, 그다음에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 기반 조성 딱 두 가지 내놓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뭐 통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여론이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건 뭐 굉장히 좀 추상적인데요. 제가 골드만삭스라고 이제 세계 최고의 투자 자문회사 여기서 내놓은 보고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2050년에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이 9만 달러가 조금 넘어 있고요.
통일 한국이 9만 달러로 세계 두 번째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은 2050년경에는. 그리고 이제 2050년경에는 통일 한국의 GDP가 국가 경제력이 프랑스와 독일 추월할 수 있고요. 일본을 추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다음에 세계 세 번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 한국의 경제적인 잠재력, 이거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뭐 최근에 또 보도를 보면 북한의 지하 자원만 해도 7천조 원, 그러니까 7조 달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7천조 원이면 지금 금년 예산이 355조니까 20년치 예산이 묻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잘 개발하고 할 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지금 이제 이 실업 대란 또 빈부격차 이런 문제 다 해결할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통일 대박론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통일준비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있는데 뭘 또 만드느냐, 정부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위원회 만든다라는 우려도 하지만 제가 본 그 지난 국정들의 상황들을 보면 네. 국방부, 통일부, 기재부, 재무부 이런 데가 서로 이제 삐그덕삐그덕 잘 조율이 안 돼가지고 예. 통일에 대해서 갈등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걸 또 만들 게 아니라 국정을 좀 일사불란하게 해서 통일을 중심으로 통일을 좀 끌고 가는 게 어떻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예, 그거는 이제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예,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일을 한다고 그래서 통일부 역할이 뭐 축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통일부는 지금 관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부 부처인데요. 여기서는 남북 관계를 잘 유지 관리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통일준비위원회는 이제 구체적으로 통일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전략이라든지 또 이제 통일이라는 국면이 이제 형성이 되면 통일이 딱 되면 그 순간부터 통합 과정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 20년 동안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북한은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보면 경제가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뭐 폭격을 다 당해서 다 부서진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나 거의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경제를 빨리 부흥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갑자기 통일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통일부 하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예. 추가적으로 예. 이게 또 그 북한 조건을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도 하십니다. 자꾸 뭐 쏘니까요, 바다에다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뭐 흡수 통일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 뭐 북한에서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흡수 통일 아닙니다. 독일 통일은. 독일 통일은 합류 통일입니다. 그 통일 과정을 보더라도 동서독 국민들이 아주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민주적으로 통일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에 이 어떤 차별이나 보복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대화합의 정신 아래서 차별 없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이 통일 독일의 산물이다. 동독 출신들. 그렇습니다. 동서독이 흡수 통일을 했다면 어떻게 메르켈 총리라든지 지금 동독 출신 대통령이 나왔겠습니까? 네, 통일 대박론 뭐 얘기도 나오고, 예. 뭐 통일을 뭐 어떻게 준비해서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지금 남북 관계는 예. 뭐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뭐 천안함 사주기도 맞았었고요. 예. 뭐 북핵 문제도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예, 북한 정권의 그 행태는 우리가 너무 뭐 주시는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통일로 가는 그 큰 흐름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그 잘못된 판단, 또 도발 이런 건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통일로 가는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죠. 예. 북한의 진정한 주인은 북한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2,300만 북한 주민이고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동포입니다. 예. 이인재 의원님을 뵈면 꼭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좀 불편하실 만한 질문인데 또
한번 항상 단편적인 신문사에 한두 줄 나오는 내용이길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인재 의원님이 당정을 13번 옮겼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당이 몇 개 안 되니까요. 당 3번 그리고 이제 무소속해서 4번인데 당명도 바뀌고 해서 무려 13번이나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만 됐을 어떤 본인의 철학이나 정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후회하시는 않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이제 뭐 좀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공자님께서 이제 노나라에서 정치 개혁을 하다가 좌절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이제 실천해 보려고 노나라를 떠나서 12나라를 14년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제 힘들고 지쳐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뭐 노나라에서는 뭐 배신자니 역적이니 뭐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날 뭐 인류의 스승으로 이렇게 남아 계시고요. 저도 뭐 작지만은 제가 정치적인 어떤 이상이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모험과 도전의 길을 걸었던 것이지 뭐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제가 한 걸음도 옮겨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제가 최선의 결정이라고 고뇌해가지고 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저의 그런 결정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 국민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뭐 신세를 꼭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 많죠. 최연소 장관, 첫 민선 경기지사, 그리고 40대 대선 후보 많습니다. 자, 새로운 젊은 인물로 등장하셔서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참 정치인 대열에 들어서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인의 정치 인생을 뭐 이렇게 좀 되돌아보고 정리하실 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더 나갈 목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 정치인의 생명은 시작할 때도 주민들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죽을 때에도 이제 주민들이 결국은 이제 생명을 이제 끝내주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뭐 제가 이 정치를 할 때부터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분단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는 게 이제 저의 사명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더 현대화된 국가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로, 또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제 꿈이었고요. 제가 힘이 있는 동안은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했던 새누리당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또 통일 기반 조성, 이걸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은 있겠지만은 아주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통일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어야 되고요. 또 통일이 되고 나서도 뭐 어마어마한 통합 과정, 너무 복잡한 통합 과정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통일의 과정, 문을 여는데 제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꼭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많은 걸 준비해 왔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뭐 주저앉히기 전에는 제가 걸어나갈 생각입니다. 예. 네, 이번엔 충청권 정치권의 위상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충청권이 이제 좀 정치에서 좀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선거구 증설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구 그거는 이제 인구 비례로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현재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호남하고 영남이 충청에 비해서 훨씬 더 인구에 비해서 의석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거기를 끌어내리는 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 균형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너무 정당한 요구고요. 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 2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반드시 이 균형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의 인구가 호남의 인구를 넘어섰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뭐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중국의 경제가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무역고가 미국하고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해 경제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발전의 축이 우리 충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오게 되니까 인구도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정치적인 역할도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 정치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충청권의 모습을 보면 역시 변화의 선두는 세종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근데 출범을 했지만 여전히 그 비효율 문제 그러니까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요. 뭐 그 현장에서 느끼실 테고요. 자, 그러면서 뭐 국회 분원이라든지 이집무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지금 세종시 발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특별 회계를 또 설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이제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세종시는 뭐 하루아침에 그 본 모습을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가 원래 이제 50만 인구를 가진 그런 그 정치라든지 또 행정 또 경제 중심 도시로 교육 중심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차질 없이 차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재 의원을 모시고 지역 정치권과 지방선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70일도 남지 않은데요. 그들만의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도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KBS 생생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